자비와 아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통과 번뇌는 대부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당을 조성할 때 어떤 분이 발심과 함께 10만 달러를 보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법당에서는 공덕란에 이름을 올려 이분께 불사 공덕을 회향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5만 달러를 보시해도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그러자 10만 달러를 보시했던 분이 너무 괴로워하며 울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까지 기뻐하며 발심하더니 갑자기 왜 우십니까? 스승님, 제 공양금 좀 줄여주세요. 사실 돈 나갈 곳이 많아서요. 집 10채를 세를 주고 있는데 그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줄이고 싶습니까? 5만 달러만 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러자 죄송하다면서 울음을 뚝 그치고 다시 웃더군요. 얼마 후 또 한 분이 와서 3만 달러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물론 됩니다. 그러자 우는 사람이 두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5만 달러를 낸 두 번째 제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도 집 때문에 매달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해요. 저도 조금 줄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명이 와서 스승님, 8천 달러도 괜찮나요? 그럼요. 그러자 앞서 공양한 분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같이 8천 달러를 내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짜로 우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울더군요. 이처럼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칠 고통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바로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식은 보통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또 어떤 번뇌를 가져올까요? 선천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탁월한 모습을 예로 들어보죠. 대부분 어른이 되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생겼나? 또는 내가 저들보다 못생겼구나. 내가 저들보다 키가 작구나. 내가 저들보다 가난하구나. 나는 저들보다 노래를 못하는구나. 나는 저들보다 춤을 못 추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면 곧바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표현에 서투르다 보니 사장님은 매번 표현을 잘하는 직원들만 월급을 올려주고 승진시켜주는데 나는 표현이 서투르니 월급이나 승진도 항상 밀려나는구나. 이런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이 생기고 나면 곧 고통이 시작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적당한 단어를 찾기 어렵네요. 자폐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된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원인은 꼭 유전적 요인만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뇌 구조와 뇌세포는
지능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뇌, 외모, 오관이 모두 정상이라도 늘 번뇌가 많고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합니다. 직업이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직장을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눈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서 괴롭습니다. 하루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실직해서 집에 있을 때는 자살 생각만 할 만큼 괴로워하다가 막상 취직하면 또 다른 번뇌에 시달리죠. 내 뒷담화 하는 사람,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 나보다 아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외모를 비교하는 두 남자를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합시다. 더 못생긴 남자는 번뇌를 느끼지만 지켜보는 여성은 그저 관중이기 때문에 번뇌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런 번뇌는 대부분 돈의 많고 적음이나 진정한 사랑 또는 내 집 마련과 같은 중대사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매일 번뇌를 일으킵니다.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번뇌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자아의식을 낮춰야 합니다. 자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자아, 즉 자신의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득실심을 줄여야만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산 규모와 수준 면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도 번뇌가 많았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이 그만큼 부자라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많아서 괴로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죠. 역사적으로 중국이든 외국이든 관직을 내려놓고 백성으로 돌아가려는 고위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관직을 원하죠.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돈을 버는 것은 먹고 살 걱정 없는 풍족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날이 오면 오히려 괴로움을 못 견디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다시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일 겁니다. 고졸 이상인 분들, 학력이 고졸 이상인 분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높이 들어보세요. 다들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힘든 일을 겪어냈다면 지금은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의 즐거움보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겁니다. 적어도 인성과 품성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너무 강하거나 예민하지 않아야만 번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득실을 따지는 이 득실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비심을 늘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실생활에 응용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저는 저의 생각과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분석은 스스로 하십시오. 자비심을 더욱 넓히고 키우면 이해 득실을 따지는 자신의 득실심이 줄어듭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비는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고 하다가도 차마 그렇게 못하는 마음입니다. 중생 제도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이미 아주 자비로운 일이죠. 남을 해치는 행동을 차마 못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회사 사장님이 제품에 맛을 더하기 위해 플라스틱 화학 첨가물을 넣었다고 합시다. 예전엔 그랬지만 저의 자비심에 대한 수업을 들은 후부터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미 자비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이 더 깊어지면 더 좋은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고 가격도 조금 더 낮출 겁니다. 더 자비로운 행동이죠. 제품을 팔지 않고 증정하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가끔이야 괜찮지만 매번 증정만 하면 미천이 동나겠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곧 자비이고 차마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날 때 스스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은 자비롭지 않구나, 지금 질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이 역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자신도 모르게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경지가 높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곧바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옹졸한 마음이 생겼고 질투심이 일어났고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내뱉으려던 말을 삼키고 해하려던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지금의 마음 상태와 옳고 그름을 생각합니다. 또는 2시간 정도 후에 다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경지가 더 높은 사람은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질투심을 자각합니다. 곧이어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합니다. 실제 행동은 없었지만 스스로 성찰하죠. 예컨대 회사의 여성 임원이 직원을 뽑을 때 자기보다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 지원자를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일부러 뽑지 않는다면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경지가 높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비록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신보다 능력과 외모가 뛰어난 인재를 기꺼이 받아들이죠. 반면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안 돼, 내 자리가 위험해. 늘 자신을 일깨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경지가 높은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립니다. 경지가 더 높은 사람은 간혹 더 큰 문제에 부딪히면 장벽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7일 동안 고민하기도 하죠. 적어도 본인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자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좋은 점은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번뇌는 아집에서 비롯된다. 자비를 키우고 득실을 가벼이 여겨라. 남을 속이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늘 자신을 성찰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물론 수행이 더 잘되면 잘못도 줄고 남을 해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로움을 나누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절합니다. 사랑을 절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애정을 떠올립니다. 마치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반응을 기다리는 관계나 배 두 척이 서로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를 떠올리죠. 하지만 진정한 자비로운 사랑은 자신이 내어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나 반응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비란 본인이 좋아서 돕는 것일 뿐, 보답의 여부는 상대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경지의 높이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주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두 종류의 일에 부딪히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마음의 경지는 평정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마음이죠. 상, 하, 좌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리자여 불상불하 부정불구, 즉 아주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생불사라는 구절도 있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분석이 담겨 있는지 묻는 분도 있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마음은 공정하고 청정해야 합니다. 집착이 생기면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음식 습관은 편식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사람들은 신음식을 좋아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도 편식입니다. 산시성 사람들만 그렇게 강한 신맛을 좋아하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정할 수 없습니다. 서양의 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두 눈을 가렸습니다.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울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공평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일의 좋고 나쁨을 가릴 줄 아는 청정하고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차분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편견이 생기면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작은 이익을 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이익을 탐하면 3년 후에는 거의 골칫거리로 되돌아옵니다. 사업을 예로 들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회사나 가게를 차리거나 식당을 열면 처음에는 회계를 전혀 모른다면서 장부를 멋대로 적습니다. 사실 이렇게 멋대로 적는 목적은 세금을 덜 내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죠. 분명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은 회계를 전혀 모른다면서
일부러 장부를 아무렇게나 작성하고 정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처음 3년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인 돈이 늘어나거나 식당이 번성할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장부를 썼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죠. 이미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작성했어도 불법이라고 의심부터 하죠. 아마 어느 날 내야 할 벌금이 과거에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 절액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손실이 엄청나겠죠. 게다가 본인이 남긴 불분명한 장부로 인해 자녀는 끊임없이 문제에 휘말릴 겁니다. 만약 마약 밀매를 한다면 수입을 장부에 기입할 수 없겠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자녀에게 그 현금을 물려준다면 자녀들은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그 돈 덕분에 풍족을 누리기는커녕 그 돈 때문에 큰 피해를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득실을 따집니다. 득실을 따지고 장단점을 따지죠. 즉,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따집니다. 일반적인 사회 계층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해악이나 재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난이 이익인지 해악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공짜를 멀리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적에 스승님께서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당시 감자 한 근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50원 정도였을 겁니다. 한 근에 50원 정도였죠.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감자 한 자루 사가세요. 엄청 쌉니다. 한 자루면 몇십 근인데도 겨우 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얼마나 싼 값인지는 알 수 있었죠. 500원이면 10근밖에 못 사는데 같은 값에 한 자루였으니까요. 돈 벌었다고 생각했죠. 썩은 것만 골라내면 대체로 괜찮겠다는 생각에 땀을 흘리며 자루를 메고 왔습니다. 당시 속옷을 입은 터라 옷도 땀에 흠뻑 젖어버렸죠. 스승님, 오늘 돈 좀 벌었습니다. 500원으로 한 자루나 샀어요. 며칠은 너끈할 거예요. 그러자 스승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먼저 감자를 씻어보거라. 감자는 원래 특성상 상하면 독성이 생기는 법이니 상한 감자로는 요리하지 말거라. 속이 썩지 않은 것만 먹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식중독에 걸린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자를 하나씩 썰어 보았더니 자루 안에 멀쩡한 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보살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방금 어디 가셨길래 이 제자를 일깨워 주지 않으셨나요? 제 마음을 읽으신 스승님은 보살님 원망은 말거라. 네가 어리석어 벌어진 일이다. 너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단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이익은 없는 법이다. 정말 나쁜 장사꾼이네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네 돈을 빼앗았느냐? 네가 멋대로 이익을 탐하지 않았느냐? 명심하거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저는 하도 화가 나서 제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가난한 그 시절에 500원이면 큰 돈이었으니까요. 정말 어리석었죠. 운 좋게 이득을 봤다고 스승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자루채로 샀지만 멀쩡한 감자가 하나도 없었죠. 당시엔 하늘도 무심하다 생각했지만 하늘 탓이 아니라 저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탐욕이 일면
맹인이나 다름없죠. 두 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공짜를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일화는 가벼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은 오늘 이익을 취한 것 같아도 2개월, 2년, 15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자신의 득실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좌로 기울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인들은 대부분 반야심경에 익숙하죠. 반야심경을 아주 많이 사경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와 경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스리십시오.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나쁜 일에 부딪혔을 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위나 아래로 치우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바라본다면 미래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감자가 한 근에 50원이었으니 최대한 흥정하면 45원에 멀쩡한 감자만 샀을 수도 있죠. 한 근 중에 한 개 정도는 상했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는 아니죠. 운 좋게 이득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고약한 장사꾼이었죠. 자로채로 보여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두 번 수같이 뭡니까? 이처럼 좋아 보이는 일, 나빠 보이는 일, 심지어 알 수 없는 번뇌가 생겨날 때도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먼저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이 일은 나와 관계없다. 그러면 저는 방관자가 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죠. 이렇게 관계를 분리시켜야만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득실과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대부분 법원에는 재판에 참여하는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습니까? 네? 배심원이 있군요. 사실 참관인들이죠. 시민 중에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민주국가의 모습이죠. 국민이 현장에 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죄를 묻고 관련 증거가 있을 때 다시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규정된 법률에 따라 판결하죠. 죄는 있으나 죽일 정도는 아니라면 사형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정심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번뇌에 마주쳤을 때도 먼저 정신적으로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이 일은 나와 무관하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관찰하면 정확한 답을 찾기 쉬워집니다. 공정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일깨우며 공정한 법칙에 따라 그 일을 대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교류합니다. 오늘은 즐겁게 느껴졌던 일이 내일은 그 몇 배나 괴로운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가지 즐거움이 내일 10배의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늘 이렇습니다. 신이나 부처님의 세상에서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속세의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사진기는 나무 삼각대 위에 올려진 사진기였습니다. 그 사진기로 찍은 인물들은 머리가 거꾸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시는 그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위아래가 반대입니다. 다만 반대가 아니라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세뇌할 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적 경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한적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정신적 경지를 제한했을까요? 바로 탐욕과 무지입니다. 바로 탐욕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신적 경지를 제한했습니다. 우리의 경지를 제한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탐, 진, 치, 만, 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탐욕의 느낌을 일으킬까요? 무엇을 통해 탐욕적인 정보가 제공될까요? 바로 우리의 오관과 의식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입니다. 나 스스로 미색을 보고 탐욕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뇌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누군가 너무 못생겨서 싫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서 싫죠. 본인이 한눈을 팔다가 문틀에 쾅 부딪혀 놓고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떤 고통은 주사를 맞는 것처럼 좋은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은 자신을 돕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느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괴로울 뿐이죠. 반면 시각, 후각, 청각으로 좋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 여성들은 어리고 잘생긴 남자를 베이글남이라고 부른다는군요. 다소 성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상대를 베이글남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 눈에 자기가 속은 겁니다. 이런 느낌은 본인에게 분명 해가 됩니다. 예컨대 올해 50살인 여성이 20살 베이글남에게 반했다면 큰 위험이 닥칠 겁니다. 우선 사랑 때문에 평생 고통에 빠질 수 있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바로 눈, 귀, 코, 혀, 몸, 즉 오관의 느낌과 정신적인 상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더 높은 경지의 차원에서 부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수행할 때 머릿속으로 전수해 주셨죠. 좋은 냄새를 맡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거나 고귀한 황금을 보았을 때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들은 전부 독일 수 있다. 오늘 좋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실제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오늘 힘들고 불편한 것들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꾸중을 들어도 예전과 다릅니다. 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중국 명문 칭화대학 출신 프로그래머 아니었나? 아, 실수했습니다. 타이완 대학 출신이라면서? 이런, 또 실수했네요. 대학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출신 학교까지 욕한다면 분노가 밀려들 겁니다. 하지만 아주 똑똑한 로봇이라면 꾸중을 듣자마자 스스로 분석합니다. 어디가 틀렸지? 그리고 휘리릭 계산을 끝내죠. 아, 화장실 청소를 안 했군. 분명 실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장은 그 실수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언행에 부딪히면 보통 사람은 그저 감정적으로 대할 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왜 금세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할까요?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꾸중을 듣자마자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고 실수를 찾아냅니다.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하면 사장님이 갱년기여서 그랬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번뇌하지 마십시오.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전하네. 어떻습니까? 박수는 왜 치십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로봇인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로봇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드라마 삼국지를 봤을 겁니다. 이쪽 분들은 못 보셨나 봅니다. 보신 분 있나요? 배터리가 다 됐군요. 이쪽 로봇들은 방전됐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갈량이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군의 수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감성 지수가 낮았던 적군 수장은 제갈량이 자신의 8대 조상까지 욕하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그 수장은 지혜는 있었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욕설로 죽인 겁니다. 그 수장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귀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진즉에 귀를 막았어야죠. 말 잘하는 상대를 만나면 당장 귀를 틀어막고 공격해야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덫에 걸린 겁니다. 자기 약점이 제갈량의 강점에 눌린 거죠. 제갈량의 특기가 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욕을 들으면 미쳐버릴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주 오관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속임수는 방금 예로 든 전쟁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속아 넘어가면 목숨을 잃습니다. 예컨대 아군 병사는 10명이고 적군은 10,000명이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침 뒤에 숲이 있어서 병사 5명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나뭇가지로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면 적군은 대군이 숨어있다고 착각하겠죠. 어떤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까? 눈에 속은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미녀들에게 속습니다. 이 역시 눈에 속은 겁니다. 미녀는 또 미남에게 속습니다. 이 또한 눈에 속은 거죠. 그리고 의식에 속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환상에 잘 빠집니다. 10살도 안 된 소녀들은 커서 연예인이나 공주가 되는 꿈을 꿉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며 스포츠카를 타는 환상에 젖습니다. 하지만 크고 나면 대부분은 스포츠카는커녕 뚜벅이로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날릴 새도 없죠. 성인이 되고 나면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정반대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좋아서 괴성을 지르며 아주 난리를 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중년 여제자분들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제 노래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인가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수시로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자칫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도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오관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분명 자신의 오관과 의식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자신의 오관에 속은 겁니다. 특히 큰 돈을 잃은 분들이 그렇죠. 이처럼 오관은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중국 도가의 이치입니다. 평범한 방법을 따르지 않죠. 예컨대 보통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대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외모를 우선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면
과연 다른 여자들은 남편에게 호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중국 배우 유독화를 보듯 다들 좋아하겠죠. 그 부인은 매일 강철 같은 심장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유독화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눈으로 본 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변별력이 부족하면 오관에서 전하는 정보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는 뒤로 하고 현재만 즐기려고 하죠. 그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자신의 청각, 후각, 시각 등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보자는 식이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뒤에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꾹 참고 그냥 삽니다. 삶의 연결고리인 아이들만 없었어도 진작 갈라섰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참고 버팁니다. 이런 느낌이 과연 행복일까요? 물론 행복이죠. 저에게 선수행을 배우는 분들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고 행하기 힘든 것도 행하고 참기 힘든 것도 참으십시오. 참고 또 참으십시오. 절대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비심으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오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왜 불제자들이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탐욕과 욕망을 부리지 않으면, 즉 결혼 자체를 안 하면 이혼할 일도 아예 없죠. 이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이혼을 피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번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눈, 귀, 코, 혀, 몸과 의식이 전달하는 정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가진 향기롭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것은 미래의 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득실을 벗어나 냉정한 눈으로 봐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오독과 육지를 경계하고 정신적 경지를 높여야 한다. 자비심과 공경심을 근본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혜가 늘어난다. 사탕이나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어릴 때야 그렇다 쳐도 어떤 분은 환감이 넘어서도 케이크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케이크 한 조각에 눈이 돌아가죠. 그 나이에 그렇게 먹어도 될까요? 아직 탐욕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거나 눈이 멀거나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이 좋은 것 같습니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은 고열량일 뿐만 아니라 여러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덜 필요하게 되죠. 저의 성장기 시절에는 미래의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 빵과 우유를 먹는 삶이었습니다. 우유는 원래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은 일단 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물론 모유가 없다면 모유를 대신할 음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40도 넘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송아지도 아니고 무슨 우유를 매일 한 통씩 마신답니까?
이때의 행복한 느낌은 우유를 파는 농장 주인에게 속아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자신은 행복이라고 착각하죠. 해외로 이민 가서 호화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5, 60세가 되면 계단을 걷기에는 다리가 불편하죠. 난간을 잡고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더 힘듭니다. 다리가 아프면 내려오기가 더 무서워서 못 내려옵니다. 그제야 공주라 왕후의 삶도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발명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폴댄스를 발명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봉을 타고 내려왔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좋은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변증법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도와 양의 문제입니다. 당을 예로 들면 평범한 사람이 평소 먹는 음식들 중에 특히 과일을 예로 들면 거의 모든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사과 하나 또는 반쪽을 먹으면 당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더 먹기도 하죠.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맛이 쓰다면서 설탕을 더 넣어서 달게 마십니다. 바보 아닙니까? 커피는 원래 쓴맛에 마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쓰다고 설탕을 더 넣어 먹다가는 나중에 혈당이 높아져서 또 줄여야 합니다. 예컨대 서양인들은 우유는 탈지방 우유를 마시면서 정작 빵을 먹을 때는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으로 만든 치즈와 버터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결국 원래 우유에 있던 지방보다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장을 볼 때만큼은 탈지우 2팩과 버터 2개를 함께 사죠. 어디 아픈 건 아닙니까? 정말 우스운 일이죠. 애초에 전지 우유를 사면 될 일 아닙니까? 이처럼 지능이 과하게 발달하면 간혹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버터의 나쁜 성분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을 막고 뇌혈관 건강도 지키고 싶다면 애초에 유제품을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굳이 자기가 좋아서 기어코 먹겠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뇌신경과 지혜로 자기 행동조차 못 다스린다면 그 뇌신경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런 사람이 건축 설계사라면 설계한 건물마다 부실 공사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탕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고 엄마가 못 먹게 하면 네, 해놓고 엄마가 돌아서자마자 또 사탕을 집어먹습니다. 애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선수행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종교 광신도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인 종교 신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수행을 걸쳐 분석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죠.
좋은 일은 다 보린 가피 덕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건강해지고 월급이 오르거나 아이가 제대로 이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린 가피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가피를 안 해도 아이의 치아는 자랍니다. 보린 가피 덕분에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이처럼 모든 좋은 일은 다 내 덕분이고 나쁜 일은 나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확실히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 지혜로워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사물의 분석 능력이 더욱 명확해지죠. 에너지 역학 측면에서 봤을 때 수행이 깊어지면 더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마음의 경지가 높을수록 소통의 에너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너무 에너지만 강조하면 무슨 새로운 미신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관객들은 역시 월드스타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 가수의 목소리에 강력한 자기장과 위력뿐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감화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아주 열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매력적이어서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에 듭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대통령 후보들은 매력이 넘치고 지혜롭고 표현에 능합니다. 잘생긴 외모와 친절한 매너로 유권자들의 호감과 표를 얻곤 하죠. 이러한 영향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키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에너지의 깊이가 다릅니다. 노래를 예로 들면 인류 가수와 이류 가수는 같은 무대에 섰을 때 듣자마자 차이가 납니다. 인류 가수는 듣자마자 와 대단하다, 2류는 괜찮네, 3류는 못 들어주겠네. 1, 2류를 듣고 나면 3류는 들을 가치를 못 느끼죠. 이것이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 배우와 다양한 업계의 유명인들은 모두 강한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예컨대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가 지닌 에너지도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강합니다. 이들의 남다른 생각이 작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금세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감각은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수행만 한다면 강력한 에너지와 소통하고 그 에너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분야의 위대한 인물이나 연예인,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대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죠. 특히 여성 지지자들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푹 빠져서 자신과 별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오바마에게 열렬히 표를 던지며 그저 좋아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뿜는 매력에 이끌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도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닙니다. 툭하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니죠.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설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연구소 동료 과학자는 히틀러의 연설을 한번 듣고 나서 히틀러의 부대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연설에 넘어간 거죠. 히틀러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목이 쉴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고 팔이 굳을 정도로 경례를 했답니다. 집에서 잘 때도 팔을 이렇게 뻗고 잤다는군요. 잘 때도 이랬답니다.
그만큼 감동이 컸던 거죠. 히틀러도 강한 에너지를 지녔기에 이렇게 강렬하고 잔혹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말처럼 바른 신은 바른 신의 에너지를 지녔고 악귀는 악귀의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도고일청, 마고일장이죠. 각자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의 개념은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더 깊은 자비심이 생기면 자신의 매력도 함께 점점 늘어나고 커집니다. 목소리에 설득력이 생기고 외모는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눈에 거슬리던 것들이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수행 후 나타나는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 제자들은 가피 능력이 생기기도 하죠. 가피력이 생기고 나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다들 아시는군요. 최소한 100일은 걸립니다. 하지만 가피를 받고 나면 15일, 20일, 30일 만에 낫기도 하죠.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또한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에너지를 신체 회복에 활용했다는 증거인 셈이죠. 더 열심히 수행하면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범위에서만 설명되는 에너지, 지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자아가 너무 큰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바로 아집입니다. 아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아에 대한 온갖 집착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죠. 사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본인과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자아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나보다 잘생겨도 화가 납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적게 받는 사람일수록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적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가 가볍게 치거나 농담을 던져도 개의치 않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도 있죠. 제가 그런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 안색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스승님, 어제 저를 왜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보셨나요? 왜 저를 그렇게 놀아보셨어요? 어제 못 뵌 것 같은데요? 어제 분명히 노려보셨으면서 오늘은 아예 못 봤다고 하시네요. 스승님은 제 존재 자체도 못 느끼신 건가요? 저는 정말 못 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봤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뒤에 가렸는지 저는 아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노려보기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돌멩이도 아끼는 사람인데 어찌 제자를 노려봤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은 어떻게 제 눈빛을 봤을까요? 사람은 가끔씩 무심한 눈빛이나 시선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찰나를 포착하고 담아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스승님께 갈래요. 이처럼 가끔은 우리 스스로 번뇌를 자초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초하죠. 이는 우리의 업보에서 비롯되거나 가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머니 직업이 바느질이라면 자식은 지나치게 세심하고 꼼꼼할 수도 있죠. 말초 신경에 온 감각을 집중해서 세세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대면대면한 사람은 말투는 거칠 수 있지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세심하고 예민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동시에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적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기 쉬운 법이죠. 집집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있죠?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없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든 사람은 분명 본인이 그 예민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이렇습니다. 온 식구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치를 보죠. 이러한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바로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식입니다. 강한 자아의식을 없애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자비심이 강해지면 자신의 예민함과 소심함이 줄어듭니다. 아직 자비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원천 대지진이었죠. 당시 폐허 속에서 한 어머니가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에 그 어머니는 곧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는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던 탓에 손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 옆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제 옷을 풀어 헤쳐주세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던 거죠. 아이가 엄마 품에 엎드려 젖을 먹는 동안 엄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는 모두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비심을 갖고 싶다면 어머니의 헌신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머니만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역시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의 지붕이 되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지탱하는 거대한 소나무이자 살입니다. 온 가족의 버팀목이죠. 부모님은 모두 대자대비합니다. 최소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녀의 부처님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비심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자대비는 널리 중생을 대하는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어머니는 자신이 돌에 깔려 죽을지언정 자신의 아이를 지켜냅니다.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배우면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후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이 자비심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깨우친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예민하면 업장에 휘둘려 번뇌와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 큰 에너지와 소통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매력이 넘친다. 자비와 진심으로 헌신하고 득실을 멀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